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동별곡 시작하겠습니다. 계심대에 고태올라 중앙성 바라보며 지금 이 화자 계심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계심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성 바라보며 중앙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는 대상은 중앙성입니다. 중앙성을 선생님의 사진 찾아오면 이렇게 산봉우리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라보며 12,000봉, 금강산 봉우리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12,000봉을 자세히 헤아려 보니 이런 봉우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봉마다 맺혀 있고 근마다 서린 기운, 봉은 봉우리입니다. 봉우리, 요 위에 있는 요런 산봉우리들을 얘기합니다.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이 끝은 끝인데 끝은 산의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봉우리도 봉우리고 이 끝도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좋디 많아, 좋거든 맑기 많아. 얘는 맑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배울 때 좋다는 깨끗하다라고 우리 그때 문법에서 배웠죠. 그래서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그러니까 여기 봉우리에 맺힌 기운이 맑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맑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쓰인 수사법, 맑거든 좋디 많아, 좋거든 맑기 많아. 얘를 여기에서 끊어보면 앞뒤 주고받는 대꾸이면서 대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좋지 마나라는 말을 뒤에서 바로 받아서 하는 거를 우리가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끝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 연세법의 대표적인 것은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앞말을 이어서 뒤에 이어가는 것을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은 두 개. 대꾸, 연세. 대꾸가 있으면 반복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기운은 맑고 깨끗한 기운, 봉우리에 맺힌 맑고 깨끗한 기운이겠죠?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을 다 모두 모아서 훑어서 인거를 만들고자, 인재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뭐뭐하고자 소망을 나타내는 어미죠. 인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화자는 맑고 깨끗한 인재가 드물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진 인재를 만들어서 조정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조금 이 화자는 착한 인재가 많은 조정에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진 인재들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자, 맑고 깨끗한 기운을 만들고 싶다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인 우국지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용이라는 말도 모습이라는 말이고 태세라는 말도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봉우리의 모습이 생긴 게 끝이 없어. 다양해. 그래서 그런 모습도 많기도 많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영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지, 하늘과 땅이, 온 우주가 삼기실제, 얘는 생겨날 때 이렇게 해석할 건데 삼기다는 만들다라는 뜻과 생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천지가 생겨날 때 자연이 저절로 된 것 같은 줄 알았어. 저절로 된 줄 알았지만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이 있어. 뜻이 있어. 그래서 유정도 유정하시아는 뜻이 있기도 뜻이 있구나. 구나는
여러분들 여기에 군하는 여기 리을샷 때문에 이렇게 영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물주가 만들 때 저절로 만든 게 아니야. 다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세상 사물을 다 만든 거야 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심대에서 조망,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심대에서 수많은 바위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심대에서 중양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맑고 깨끗한 기운 인재를 만들고 싶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겸재정선의 비로봉도라는 사진을 갖고 온 것입니다. 비로봉은 금강산의 최고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비로봉은 1638m인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비로봉이 뭉게구름처럼 하늘로 오르고 아래쪽에 위치한 중양성의 안봉들은 비로봉의 기세를 받쳐주는 듯 도열하였다. 여러분들 여기가 중양성이에요. 얘네들이 중양성이야. 그리고 얘가 비로봉이야. 그러면 이 화자 조금 전에 계심대에서 여기 중양성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중양성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중양성 뒤쪽에 뭐가 있다? 비로봉이 있다. 요거를 관심 가져 주시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로봉 상상도. 자, 지금 이 화자가 비로봉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비로봉을 바라보는 대상이 비로봉입니다. 그러니까 계심대에서 중양성을 바라보다 시선이 비로봉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보니 얘는 본 일을 이어 적게 한 겁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더 높던가? 동산과 태산은 둘 다 중국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동산보다 태산이 더 큰 산입니다. 태자가 클 태자거든요. 그래서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더 높던고? 노국은 공자의 고향 노나라입니다. 노나라가 좁은 줄에 이어졌게 한 거죠.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처나 어찌하여 적다고 했단 말인고. 자, 이 말은 여러분들 학습지에 써 있습니다. 어떤 게 써 있냐면,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이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자면 맹자의 진심장이라는 책에 공자가 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동산 이거 조그마한 산이 아니고요.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동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동쪽에 있는 산은 산 이름인 거죠. 동쪽에 올라서 노나라를 작게 여기고 태산에 올라서 천하를 작게 여겼다는 구절에 빗대어 말한 건데 이것은 뭐냐면 공자가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봤는데 노나라가 왜 이리 작단 말인고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노나라 정도는 작다. 태산에 올라가서도 태산은 더 큰 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어찌 이렇게 작단 말인고 내 뜻을 펼치기에 그래서 다 굉장히 넓거나 넓은 천하도 작다고 하고 넓은 노국도 작다고 한 공자의 높은 경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지에 요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높은 경지, 공자의 경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 화자가 금강산에 와서 비로봉 저 높은 것도 그렇고 내가 아래를 쳐다봐도 이렇게 높은데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작다고 하고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작다고 한 공자의 저 정신적 경지는 뭐란 말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와, 아이고, 저 지위는 공자의 저 높은 경지. 이것은 여러분들 비로봉의 높이를 보면서 공자의 정신적 경지와 견주어 말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평소에 뭐 맹자, 논어 이런 거를 통해서 공자의 정신적 경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비로봉의 높은 봉우리를 보면서 와우, 나는 저 경지에 저 비로봉 높이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도 없고 천하가 작다고 여기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공자의 정신적 경지는 도대체 뭐야? 그래서 그 경지를 어떻게 하면 알겠느냐? 저 높다고 생각하는 그 공자의 호연지기를 어떻게 하면 알겠느냐? 나는 그 경지까지 알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르지 못했으니 내려가는 것이 고이할까? 이상하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저 비로봉도 올라가지 못하니 나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거야. 그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 비로봉에 견뎌 말할 수 있는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도 나는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 없어. 내려가는 거 이상하지 않아.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봉을 바라보면서 공자의 정신적 경지에 빗대어 나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 그러니 저기에 올라가 보지 않고 내려갈 거야. 여기서 주의할 점, 이 화자가 비로봉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로봉을 공자의 정신적 경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통골, 가난길. 여러분들 여기 가날다라는 건 가느다랗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우의 의미가 아니라 가느다랗다라는 의미로 알아주시고 원통골 가는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자, 이 사람 사자봉에 갔습니다. 사자봉에 가서 그 앞에 사자봉 앞에 너러바위는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자, 여러분들 활용소 사진입니다. 활용소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요 소자는 참고하십시오. 그냥 얘는 연못 소입니다. 근데 요 이자는 연못소 플러스 이어서 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활용소가 되었구나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그런 뜻인데 여기 활용소라는 것은 용처럼 된 연못입니다. 그래서 여기 굽이 이 흘러가는 물들이 용처럼 생겼다 그래서 얘 이름이 활용소인 것입니다. 이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천년노룡이 여러분들 천년노룡은 이 활용소 흘러가는 물줄기가 아주 이 바위를 뚫고 낙차에 의해서 이런 연못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생긴 이 활용소를 천년노룡에 빗댔는데 자, 얘는 천년노룡은 원간염은 활용소의 물줄기인데 여기서는 화자를 의미합니다. 화자를 비유하는 거로 봐주십시오. 그래서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 밤낮으로 흘러서 창에는 넓은 바다인데 여기서는 동해입니다. 금강산이 동해를 바라보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물들이 밤낮으로 흘러서 동해바다로 흘러갔으니 여러분들 풍운은 바람과 구름이란 뜻인데 여기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대상이잖아요. 뱀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용이 되면 용은 하늘로 승천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로 올라갈 때 바람과 구름이 있고 막 비가 내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과 구름은 여러분들 용이 승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화자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베풀 선정의 기회가 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언제 얻어서 3일 후, 3일은 3일이고요. 하루 이틀 3일, 3일이고요. 우는 비우자라 3일 우는 자, 용이 승천하기에 흡족한 비, 이 흡족한 비는 사실은 또 뭐랑 연결되냐면 옛날에 농사 지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비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필요한 좋은 정치.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는 화자가 베풀 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천년노령의 일은 활용소의 물줄기. 이 화자는 이 천년노령의 빛의 화자를 의미하는 것. 풍우는 용이 승천하게 필요한 것. 화자 입장에선 선정의 기회. 삼일우는 이용 입장에서는 승천할 때 필요한 흡족한 비, 화자 입장에서는 화자가 베풀 선정, 왜 비유된다는 거 봐주십시오. 자, 들였난다. 내리겠느냐? 라고 해석해 주시고, 음에 보겠습니다. 음에는 음자가 그늘 음자고 애가 벼랑 애자입니다. 근데 그늘진 벼랑이거든요. 자, 조선 사대부 가사에서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임금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늘진 곳은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에는 그늘진 벼랑인데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온풀은 그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못해서 그 소외된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사전적 의미는 시든 풀입니다. 그래서 의미의 이온풀은 소외된 곳에 소외된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백성들을 자기가 선정을 베풀어서 다 살려내고 싶구나. 그래서 선정의 포부를 밝히는 곳이고 이 선정의 포부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활용소에서의 감회를 펼치고 지나갑니다. 자,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연, 묘길상, 안문태. 여러분들 재는 고개라는 뜻입니다. 넘어 내려가 외나무 썩은 다리를 지나서 불정대로 올라갈 건데 여러분 여기 있는 마하연은 여기 암자죠. 마하연 요런 암자에 지나서 묘길상이라는 마해부를 보고 이제 앞문제로 넘어 내려가서 불정대 갈 겁니다. 자, 불정대 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 이 정선에 불정대도라는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우리 앞문제 지나서 외나무 썩은 다리가 여기에 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정철이 지은 시기는 1500년대고 80년대고 얘는 17세기 1700년대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을 금강산 여기 길을 쭉 가서 여기 불정대로 올라갈 건데 이런 다리를 지나서 간다는 걸 그 다음에 200년 후에 정선이 그림을 그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선도 금강산 유람하면서 정선은 그림으로 남겼고요. 정철은 글로 남긴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서 내려가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 올라갔습니다. 자, 불정대 올라가서 이런 12폭포를 볼 겁니다. 12굽이
예, 폭포를 볼 겁니다. 천심별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여러분들 여기 아주 천길에 되는 절벽의 허공에 딱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튼튼히 버여내요. 은하수 한 구비. 여러분들 은하수가 요렇게 있는데 요 구비를 마디를 천천히 버여내다는 버히다는 베다라는 뜻입니다. 은하수 한 구비를 딱 잘라서 여기에 이렇게 세워둔 것 같은 거죠. 딱 잘라서 실같이 풀어서 얘들아 이렇게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 닫고 가면 여러분들 은하수 한 구비를 여러분 은하수 이 12폭포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실처럼 걸어서 배같이 여기에 또한 같이 해서 12폭포에 대해서 은유, 식유, 그 다음에 대꾸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 찾아주십시오. 어디에 있을까요?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앞뒤 주고받는 대꾸입니다. 도경의 12굽이 내 봄에는 여러히라. 자, 도경은 그림책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금강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그림책을 다 보고 온 거죠. 그래서 그 그림책을 볼 때 이 12굽이가 여러분이 12굽이는 이렇게 지나 한 굽이, 두 굽이, 세 굽이, 네 굽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큰 거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12굽이가 있었는데 이 12굽이가 내 보기에는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림책을 볼 때는 12굽이만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 개가 있어 더 멋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주십시오. 지금 선생님이 지금 12폭포를 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12폭포라는 걸 말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12폭포를 12구비로 표현하니 이 12구비는 12폭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봐주십시오. 불정대라는 곳에 와서 이 사람이 불정대라는 곳에 와서 12폭포를 보고 있습니다. 12폭포라는 말은 어디에도 하고 있지 않고 그 힌트 12구비를 여러분이 12폭포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폭포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적션, 여러분 적선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배받아 내려온 신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당나라의 아주 유명한 이태백을 의미합니다. 왜 이태백을 적선이라고 얘기하냐면 이태백은 자연에서 굉장히 자연을 예찬하면서 신선처럼 살다 간 사람이어서 이적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뭘 의논하냐면 이적선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에 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산의 아름다움을 막 시로 남긴 거죠. 그래서 이 화자가 이 여산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긴 걸 보고 와우 여산 진짜 아름답겠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막 올리면서 멋있다고 하면 진짜 멋있겠구나. 나도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정철도 이태백이 여산에 가서 아름답다고 표현한 시를 보고 와우 아름답겠구나. 나도 가봐야지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 사람이 금강산에 왔더니 금강산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만약에 여산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이태백이 와서 다시 본다면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지. 여산이 여기 금강산이겠죠? 여기보다 낫다는 말 못할 거야. 자기가 볼 때 여산이 금강산보다 훨씬 아름답겠는걸? 이적선 네가 안 봐서 그렇지. 네가 금강산을 본다면 여산보다 훨씬 아름다운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2폭포 장관에 대해서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본사일입니다. 본사일 메모하십시오. 내금강, 금강산의 안쪽 부분을 유람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람하면서 느낀 거, 위정자로서 연군지정, 우국지정, 애민정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출하는 거 나타낸다는 뜻이고, 미정자는 정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연군지정 느끼고 우국지정 느끼고 애민정신을 느꼈는데, 표출했는데, 여러분들 애민정신은 선정의 포부가 있는 곳에 애민정신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사일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회양까지가 서사였고 금강산 유람하면서 위정자로서 감정 표출하는 것이 본사일이었고, 이제부터 총석정, 삼일포, 청간정, 낙산사, 경포, 죽서루, 망향정까지 사람이 쭉 관동팔경을 돌면서 얘기할 건데, 이 쭉 도는 과정에서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본사 2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산중을 매양보라. 산을 계속 보겠느냐, 마냥 보겠느냐, 동해로 가자사라, 동해로 가자꾸나.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서 바다로 이동하겠습니다. 남여완보, 여러분 이 보자는 걸음 보자고 완자는 느릴 완자입니다. 완행열차 할 때 완보는 천천히 걷는 건데, 남여는 남자들이 타는 가마입니다. 그래서 이 가마는, 여자들은 얼굴을 보이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집처럼 지어서 쏙 들어가는데, 남자 가마는 그 가마를 다 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다 떼내고 얼굴 보여줘도 되는 평상 같은 가마입니다. 그래서 그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올라가니, 자, 산영루로 이동했습니다. 올라간다는 거는 이동한 거죠. 산영루에 올라갔더니 영농벽계, 여러분들 영농은 영롱하다, 맑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고, 벽계는, 이 계자는 신의 계자고 시냇물 계자입니다. 벽자, 풀을 벽자입니다. 풀은 시냇물이죠. 맑고 깨끗한 시냇물이란 뜻인데, 여기서 맑고 아름다운 시냇물, 아름다운은 깨끗한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맑고 깨끗한 시냇물과 수성제조, 여러분 수성제조는 이 성자는 소리성자고 숫자는 수학할 때 그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제는 여러 대자고 이 조자 세 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들, 그래서 새들이 이 산을 아직 떠나가지 않았으니까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여러 가지 새들이 소리내서 울고 있는데, 왜 운다고 표현하냐면 뒤를 보면 이별을 원하는 듯, 여러분 이 원자가 바랄 원자가 아니고 원망의 의미가 담긴, 원망하다의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시냇물과 여러 가지 소리로 우는 새들은 이별을 원망하는 듯, 누구와의 이별이냐면 화자와의 이별인데, 사실은 화자가 이제 시간이 대한돼 있어서 바다로 가긴 하지만 지금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산을 떠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별을, 이런 산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 예쁜 새들과 이별하기 싫은 걸 얘네들이 이별하기 싫다는 것으로 감정을 투영해내는 감정이입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하기 싫어하는 듯 소리내고 있구나,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고, 전기를 떨치니, 여러분 전기는 관찰사 행렬이 쭉 갈 때 막 오색 깃발이 막 이렇게 휘날리는 겁니다. 그런 깃발을 막 떨치니 위세를 떨치는 겁니다. 오색이, 그 깃발에 오색 5가지 색깔이 서로 막 넘나도는 듯 휘날리고 있는 겁니다. 고각은 여러분들 북고자의 필이 각자라 북과 필입니다. 이 사람 이제 막 관찰사 행차하면서 북과 필이 불고, 북 치고 필이 불고, 꽹가리 치고 막 이런 섞어보니 그 밑에 바닥구름, 해운이 다 거치는 듯 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관찰사
행차를 굉장히 막 위세 있게 행차하는 전경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표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힌트. 뭐뭐 듣, 뭐뭐 듣. 지교 있는 거 찾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꾸도 있습니다. 대꾸, 경기를, 고각을, 떨치니, 섣부니, 오색이, 해우니, 넘누는 듯, 다 걷는 듯. 이렇게 해서 앞, 첫 줄, 그 위에 있는 줄과 아랫줄이 주고받는 대꾸입니다. 그래서 대꾸가 있으면 물론 반복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 방법이 있고, 이제 바닷길, 명사길. 명사길은 명사심리라고 해서 이게 울명자거든요. 모래사자예요. 모래가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 나는 모래밭길입니다. 그리고 모래밭길에 익숙한 말입니다. 퓨전, 이 풍경에 취한 신선, 화자입니다. 화자 선생님이 오렌지색 박스를 해드린다 그랬죠. 비스듬히 실어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담화가 핀 곳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여러분들, 자, 이 힐 백자 썼으니까 물론 색티어 사용하고 있고요. 이 구자는 요 세 조자가 있다는 걸 보면 얘는 갈매기랍니다. 그래서 갈매기야, 흰 갈매기야, 야, 야, 라고. 갈매기가 여러분들 동물인데 사람한테 말 붙이듯이 붙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야 라고 사람이 아닌 걸 이렇게 부르는 거, 혹격조사를 통해서 부르는 건 의인화가 있고, 갈매기야 날지 말아라. 갈매기가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의인화와 말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 건넨 어투를 사용하는 건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매기야 날지 말아라. 내가 너의 벗인 줄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 화자는 갈매기가 자기를 벗으로 인식하고 자기한테 막 날아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매기가 나를 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갈매기가 막 날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내가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하면서 내가 갈매기가 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 내가 갈매기인 듯 갈매기가 나인 듯 무라일체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라일체는 여러분들 한자어로 여러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물은 대상이고요. 아는 나자니까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니까 이 물은 누가 될까요? 갈매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화자가 일치된다고 보는 거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인 갈매기와 화자인 내가 일치가 되는 거니까 완전히 자연 친화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라일체가 드러나고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동해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 대해서, 광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할 때 보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그 다음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